지금부터 신해안 강국을 위한 해군의 역할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신원식 한기호 위원실과 해군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NLL에서 영해를 수호하기 위해서 정말로 풍랑과 싸우고 있는 우리 해군, 그리고 아덴만에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우리 해군 장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한미 동맹 강화와 해군의 역할, 그리고 AI 기반의 해양 유무인 복합 체계 발전 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미나를 합니다. 특히 한반도 현 위치에서 지금 우리는 심각한 경랑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반도 주변은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과 그리고 국익을 위한 싸움에 의해서 심각한 재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이 역할을 해야 될 몫이 어느 때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해군의 역할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몫이 이곳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AI 기반이라는 무기 체계는 이제 돌이킬 수도 없고 또 물러설 수도 없고 또 바꿀 수도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군 인력은 점점 줄어들고 또 인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AI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 가지 않는다면 도태될 것이고 전력의 불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육해 공군의 차이도 없습니다. 전장의 영역 자체가 육해 공군으로 나눠지는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통합된 시대가 돼야 되고 상호 무기체계 간의 융합이 돼야 되고 이 융합 속에서 함께 전투력이 구사돼야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어느 때보다도 AI 체계가 우리가 도입해야 될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은 코로나 사태가 대한민국이 전단을 북한으로 뿌려서 북한에 코로나를 전파시켰다고 하는 망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공갈 협박을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한반도의 정세를 보더라도 우리 확고한 대비태세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절대 우위의 전투력을 구축해야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몫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1990년도에 이건희 회장이 했었던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1990년도에 이제 미래는 글로벌 시대가 된다. 이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는 해외를 개척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각 국마다 우리의 우수한 인재를 파견을 보내서 그곳에서 2년 내지 3년 동안 현지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국제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자. 이렇게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들이 자기 회사에 실제로 인재들을 내보내는데 주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대노해가지고 호통을 쳤습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음물한 개구리냐? 이래서 어떻게 삼성이 클 수 있겠냐? 이렇게 난리를 쳐서 명단을 받아보니까 20명이 들어온 겁니다. 다시 이건희 회장이 더 크게 대노해서 도대체 당신들이 우리 회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래서 200명으로 늘립니다. 그 자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체재비와 그리고 활동비를 지원받고 2년 내지 3년씩 활동한 것이 결국은 오늘의 삼성을 만들어간 힘이었습니다. 지금 삼성은 해외에 이런 인력이 약 5,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보고 발상의 전환을 했을 때 거기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해군도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해군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되고 이것이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역사를 볼 때 해군의 융성함이 우리 한반도의 발전을 이어왔고, 그러지 못할 때 외적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신라말 장보 대사가 그 당시에는 세계 전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중국, 동아시아를 제패한 것은 바로 그것을 설명해 줄 것이고, 임진년 때 1992년에 이순신 장군께서 임난의 외적을 막은 것은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 길목입니다. 그러나 우리 해군이 항상 있기에 저는 대한민국이 가장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탁월한 시선을 가지시고 차기 국방위원장이신 한기호 형님께서 이 탁월한 시선으로 번잡할 수 없는 이런 뜻깊은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정말 정기국회를 앞두고 굉장히 유의미하다. 평소에도 존경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면 한기호 형님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보 위협과 미래 안보 환경에 저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 1980년대부터 재래식 무기에서 이제 새로운 전략 무기로 바뀌는 KDX라는 신개념을 도입하면서 저는 배치 1, 2, 3 이 그룹 단계별로 저는 발전을 거듭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구비의 어려운 길목이 있을 때 여기 계시는 기라상 같은 전직 총장과 또 전력과 기획을 하시는 그 담당들께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발전을 거듭을 해온 것이 바로 이제 KD3 배치 2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단계에도 왔던 것입니다. 우리 육군도 마찬가지지만 해군도 전략 무기라는 것은 통상 짧게는 10년 전력화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길게는 20년 또 한 반년 30년 동안은 그 무기를 사용하면 50년 동안을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의 시대보다는 여러분의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국가 전략 무기를 항상 가슴에 담고 그리고 그 신념과 의지로서 저는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피해는 이순신의 DNA가 흐르고 또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동지 선후배가 있기 때문에 상합 동역자 승으로 해군의 발전이 거듭하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계신 해군 관계자 여러분과 또 해군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제 내일 모레가 삼복입니다. 말복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우리 선조들은 입술에 묻은 밥풀 맞아도 무겁게 느껴진다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 이렇게 해군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이 토론회가 더욱 생산적이고 또 발전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박원근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해군이랑 뗄래야 될 수 없는 그런 인연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최재형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아버지도 법무관으로 해군에서 복무를 하셨죠. 제가 또 공교롭게 지금은 이화여대에 있습니다만 포항에 위치한 한동대에서 8년을 가르치다 왔고요. 그전에는 그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에서 18년을 있었습니다. 저도 군에 대해서는 늘 친정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군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정책이 있을 때도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분들도 충분히 있고요. 특히 해군이랑은 제가 최근 한 2, 3년 굉장히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그 병합모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입장은 맞고요. 경항모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경항모를 들이기 전에 한국이 대외 전략이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도태평양에서 어떤 부사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그 앞부분의 논의를 한 후에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필요한 필수 전략 체계를 선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경항모 논의는 지난 2, 3년간 거꾸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해군에서 지난 2, 3년간 경항모에 관한 토의를 했는데, 제가 이 한 손가락으로 다 세지 못한 만큼, 그러니까 5번 이상을 초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반대론자의 약간 그 고색을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제가 반대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음에도 초청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지금 육군 공군이 뭐 출신들도 계시겠지만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해군이 굉장히 이런 면에서는 마음이 열려 있다. 말 그대로 대양 해군이다라는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참석한 그게 6번째인데 거기부터 마음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토론이 계속됐으면 저의 생각도 좀 더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그 주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한미동맹 강화와 해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크게 3가지인데요. 미국의 대외 정책, 제가 그 한미동맹 연구자입니다. 회사에서 계속 동맹을 연구했고, 동맹을 연구하다 보니까 북한을 당연히 봐야 돼서 지금은 이화여대 북한학과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계속 동맹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동맹의 핵심 축은 결국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대외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특히 그 다음 단계로 동맹 정책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가, 그 2가지를 말씀드린 후에 한미동맹 발전 방안, 거기에 이제 해군의 역할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구자, 동맹 연구자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은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대외 전략을 갖고 가느냐. 왜냐하면 이전에 그 트럼프 행정부 때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그 4년은 동맹 연구자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의 전략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4년 동안 세계에 우리한테 익숙한 이 질서를 흔들어 놨기 때문에 특히 동맹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었죠. 굉장히 자주 한국뿐만 아니라 핵심 동맹국에 대한 동맹 공약을 훼손하는 발언들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도대체 어떻게 다시금 미국이 대외 정책과 동맹 정책을 복원할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연구 주제고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전략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민주주의 복원과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이 인물입니다. 40대의 나이에 미국의 대외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제이크 서디반이시죠. 국가안보보좌관이고, 옆에 보시면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2019년에 발간된 보고서인데, 2016년에 민주당이 트럼프, 힐러리를 내세웠는데 트럼프에게 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민주당의 브레인들이 도대체 우리가 왜 이 대선에서 졌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른바 러스트 벨트, 쇠락한 공업지역에 들어가서 2년 동안 9명의 연구진, 제이크 서리반이 끄는 연구진들이 고민을 합니다. 미국에 뭐가 잘못됐고 민주당이 왜 이렇게 대외 정책은 민주당이 지지를 받지 못했느냐 하면서 나온 정책이 바로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입니다. 이들의 진단은 저는 정확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많이 훼손됐죠. 작년 1월 6일 미국의 의사당에 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른바 언덕 위의 등불이라고 생각하는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러니까 이들의 진단은 민주주의가 그렇게 훼손된 것은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졌다. 미국 내에 있는 양극화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다시금 쇠락한 공업지대의 공업을 활성화해야 미국이 민주주의가 복원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금 세계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첫 번째 진단이었고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이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번째는 미국이 선택적 개입과 축소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이미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시도된 것인데 더 이상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미국이 세계 분쟁과 세계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면 이제는 그럴 만한 능력과 의지, 특히 가장 중요한 미국 내에서 사회적 합의가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내 사회적 합의는 이런 것이죠. 미국 내 중산층의 삶은 미국민의 대부분들 중산층의 삶을 보장해주는 대신에 미국의 엘리트층들이 이른바 국제주의에 따라서 세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용인해주는 그런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데 그 사회적 합의가 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내적 지지 기반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고 트럼프를 거쳐서 현재 바이든 행정부도 같은 입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여러분 충분히 보셨겠지만 작년 8월에 아프간에서 철군할 때의 혼란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물론 이건 뭐 나토 헌장 5조에 따르긴 합니다만 직접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모습들. 저는 이런 것들이 뭐 단순히 바이든 행정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큰 정책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앞으로도 바이든 행정부가 되던 아니면 트럼프의 공화당이 다시 집권을 하던 계속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정확히 알고 한미 동맹과 또 해군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동맹 규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 때는 워낙 동맹을 흐트러놨기 때문에 다시금 규합하겠다, 동맹을 중시하겠다, 동맹을 존중하겠다라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생각인데 그 안에는 이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일종의 지분 나누기를 하겠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합의가 깨졌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옛날보다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동맹국 우호국에게 비용과 책임을 나누겠다라는 거죠. 그 나눔이 단순하게 뭐 트럼프처럼 거칠게 비용을 내라는 것은 아니고 바이든 행정부는 지분과 책임을 나누는 대신에 그만큼의 지분을 주겠다는 겁니다. 책임과 비용을 동맹국이 되면 그만큼의 지분을 나누겠다. 그래서 이걸 지분 나누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동맹 줄 세우기도 되는 것이죠. 미국이 생각하는 그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연합하는 국가는 1류 동맹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2류, 3류 동맹에 줄 세우기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동맹 연구자로서 바이든 행정부 이건 사실은 오바마 때 아니면 더 앞으로 당기면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부터 진행된 건데 동맹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오바마 행정부 이후에 본격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통합 억제, 영어로 Integrate Deterrence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글로벌 포스처 리뷰라고 불리는 전 세계 대비태세 검토. 저는 이 두 가지가 현재 진행 중인 것이고 이것은 동맹의 기반, 근본을, 기저를 흔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저가 흔들린다 해서 동맹이 약화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한테 익숙했던 기존의 동맹과는 굉장히 다른 체계를 미국이 구상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변화에 저는 해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이 이미 도래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미국이 계속 그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오스틴 장관을 비롯해서 얘기를 하는 통합 억제라는 것은 6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통합 억제를 하는데 처음에는 미국이 미국 내에서 해군, 공군, 육군의 통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범위를 확장해서 이제는 동맹 간의 통합을 강조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것이 통합 억제의 기본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이 직접 얘기를 했고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동맹국이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같이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그런 동맹국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동맹국이 책임과 비용을 감당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끊임없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다양한 영역 또는 다면, 그러니까 멀티 도메인 (MDO라고 이름 많이 되는) 다면 전쟁을 얘기했죠.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에서 동맹국과 협력을 강조한다. 모든 영역에서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이 통합 억제의 또 기본적인 원칙이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겠죠. 공간적 개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강조합니다. 저는 여기서 해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태평양 인태 지역에 대한 강조는
지난번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왔을 때 현재 타이완 내에서의 긴장 고조의 문제, 남중국해의 문제,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점점 더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 미국의 핵심 인텔 지역의 동맹국인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미국이 분명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얼마만큼 해야 될까? 그것은 사실은 상당 부분 해군의 역할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교한 우리 간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미국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를 보면 통합 억제를 이행하는 기제로 미국의 모든 가용한 군사장을 동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세계 1위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는데 여기서 또 중시하는 것은 동맹국도 같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동맹국마다 상호 간의 이해가 다르고, 우리도 사실은 북한의 위협이 가장 직면한 위협이기 때문에 북한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인텔이라는 게 결국 중국을 견제하는데 거기에 한국을 비롯한 핵심 동맹국이 모든 가용한 자산을 동원해서 같이 동참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미국과 동맹국 간뿐만 아니라 동맹국 사이의 협력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국이 그 연맹이라는 게 페더레이션이라는 개념, 이게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인태 지역의 동맹은 사실상 양자 동맹이 되죠. 한미 동맹, 미일 동맹. 근데 이 동맹국, 그건 한국과 일본을 예로 듭니다만 그 동맹국 간에도 연맹 형태, 그러니까 연합이랑은 좀 느슨한, 연합보다는 느슨한 연맹의 형태로 같이 붙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이것을 매우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우리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만 한미일 안보 협력이 무척 강조되고 있는 것도 이런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3주 재래식 전략의 비중이 강화되고 있다. 핵의 위협에 노출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꼭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매우 급진적이고 공세적인 핵 전략과 전술핵 발전은 결국은 핵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다시 불러일으키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바마 시절부터 핵 없는 세상을 주창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핵에 대한 보다는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억제를, 특히 동맹국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서 하겠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고 그리고 있는 그림이 크게 틀리진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원래 이토 태평양 지역을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른바 피보트 아시아에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 그러니까 아시아로 유럽을 떠나서 아시아로 집중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서양, 유럽과 아시아를 같이 다 묶겠다는 거죠. 영어로는 그들이 쓰는 표현은 Operating System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의 운영 체계로 다 묶어서 그 안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가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대서양 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나토의 집단 안보 체제고,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1대1, 아까 말씀드린 양자 동맹, 그것을 이제 영어로 허브 앤 스포크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주요 거점. 근데 이거를 다 연계해서 만들겠다. 그러니까 저는 동맹의 기존의 45년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동맹의 기본적인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는데 여기 한국이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갖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안보는 훨씬 증진될 여지가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한국은 굉장히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변화의 한복판에 저는 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듭 말씀드린다면 미국은 이전같이 강요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동맹국 스스로 결정해서 이 부분의 책임과 비용을 감당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부담이 되는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해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통합 억제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드러납니다만 기초 수준과 중간 수준, 높은 수준을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 수준이라는 것은 국방 관련 안보의 다정한 협의체죠. 중간 수준은 예를 들면 2021년 7월, 8월 2달간 있었던 남중국해의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이 이른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군함을 투사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 동참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동참하다는 이 중간 수준의 통합 억제의 요구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이제 가장 높은 수준, 이 부분에서 해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상당 부분 미국이 하고 있고 앞으로 굉장히 강화되는 것이죠. 주로 해군 훈련들을 얘기합니다. 탈리스만 세이버의 한국이 2021년,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자료를 찾는데 2021년도에 한국이 참여를 했는데 우리 그 국방부나 해군본부에는 그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 미국이랑 호주에서 이 내용들을 찾았습니다. 패스피క్ 뱅가드도 그렇고 어쨌든 계속해서 해군이 적극적으로 이 연합훈련에 참여하고 공동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훨씬 더 강화될 것이고 미국은 이것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복합적 다자 체제를, 글쎄 다자 체제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동참하는 국가와는 위협 평가를 공유하고 정보 공유 수준을 높이고 공동 도리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해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두 가지 변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통합 억제, 지금 이제 전 세계 대비 태세입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포함해서 동맹의 기본적인 그 역할과 기존의 기조를 흔드는, 바꾸는, 전환하는 그런 미국의 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작은 뭐 2001년에 처음에 시작이 됐죠.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시작이 됐는데 테러와의 전쟁, 9.11 그 테러를 하고 테러와의 전쟁에 20년 동안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다시 시행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미국이 전진 배치된 전력이 많이 있죠. 한미에 주한미군이 있고 주일미군이 있고 독일에도 주둔하고 있고. 네, 그 대부분의 전력은 사실 북박이형 전력입니다. 한국은 대표적이죠. 북한의 단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 근데 이들이 말하는 전 세계 대비태세 검토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단일 목적으로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순환 전력화를 하던 아니면 이것을 하나의 전구로 묶어서 활용을 하던 그렇게 해서 최대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한미군이 앞으로는 이미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위협을 넘어서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에 타이완 문제에서도 U2 우리 주한미군 전력이 투사됐다라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다. 그 모양으로 그런 모양새로 가겠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역동적 전략 단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순환 배치를 하기보다는 필요시에 필요한 전력을 모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북박이형 전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형태다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큰 원칙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한개 여단도 드디어 신속 기동이 가능한 스트라이크 여단으로 바꿨다라는 거. 2001년부터 검토가 됐는데 20년 만에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 구조 자체를 미국이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또 미국과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국의 역할 확대를 미국이 요구할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여기서 한국이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가 역할을 할 것이냐. 특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해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할 수는 없다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북한의 위협이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인가를 좀 더 공론화하고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외교원에서 유일하게 유럽 관련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요. 사실 지난 한 10년 동안 그 해군 덕에 제가 유럽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그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이유 관계에서 어떤 것보다도 한국이 유럽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유럽하고 협력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청해부대 오퍼레이션 아탈란타 참여 이상은 없습니다. 사실 다른 것은 한이유 관계라는 것이 주로 다이얼로그고 그 다음엔 FTA입니다. FTA는 뭐 서로 이익을 보는 구조고 거기다가 한국이 EU에 대해서 굉장히 무역 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유럽에 우리가 기여하고 있다 얘기하기가 조금 아쉬운 적도 있지만
그 청해부대 오퍼레이션 아탈란타만큼은 우린 정말로 유럽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그쪽에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EU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좀 더 많이 해달라, 우리 해군이 좀 더 많이 협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마다 우리가 그 남성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퍼레이션 아탈란타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박원곤 교수님께서 이제 한미동맹 강화와 해군의 역할에서 이제 미국의 동맹 정책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토론하는 것은 아마 그거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박원균 교수님께서 미국이 동맹을 여러 가지 축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주로 그런 차원에서 유럽이 어떤 입장이 있는가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미국과 유럽이 결국은 어떤 동맹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보여주는 것이 우리 대통령도 마드리드 정상회의 가셨던 나토에서 나온 나토 2022년 전략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를 새로 나오면 신전략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특히 한국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우리 해군이 앞으로 한국과 나토 관계에서도 한국과 EU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번 나토의 신전략 개념에서 특히 한국과 관련 있는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국에 관련된 입장, 거기서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인도태평양이 나토의 관심 지역이라는 것을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토가 마리타임 시큐리티가 나토의 협력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 2010년 나토 전략 개념에는 단지 이제 해적 퇴치 정도 수준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토 해양 안보라는 것이 나토 영역이며 그것은 북대서양 조약이 얘기하는 유로 아틀란틱 에어리아, 즉 유럽과 대서양 지역을 넘어서는 지역에서도 해양 안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이제 나토에서 전략 개념이 나오거나 나토 입장에서 나오면 결국은 이게 미국이 유럽의 팔을 비틀어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올해 나토의 새로운 전략 개념이 나오기 전부터 EU는 인태 지역에서 해양 안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 이미 EU에서 Enhancing Security in and with Asia 해서 유럽이 아시아의 국가들과 또는 아시아에서 어떻게 하면은 안보적인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을지 하는 게 있었고요. 거기에 핵심 과제 중 하나가 해양 안보였습니다. 저희 해군에서도 같이 초청받아가지고 이번 여름에 저랑 같이 이탈리아에 출장 갔다 오기도 했는데요. 거기서도 보면은 결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럽이 한국과 유럽이 협력하기 위해서 핵심 협력 국가 중에 하나로 한국을 꼽고 있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까 박원근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해상훈련도 포함이 되고요. 그 외에 한국 해군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동남아 국가들과의 역량 강화 사업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해군이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력 강화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유럽의 선사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 나토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번 나토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실 유럽 국가들은 나토가 결국은 유럽 중심의 안보이기를 바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오히려 유럽 지역에서는 미국이 이전부터 강조하던 중국발 안보 위협에 대해서 오히려 같이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이 결국은 러시아를 직간접적으로 이번 전쟁에서 지원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중국을 안보의 챌린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로 전략 개념의 내용 자체를 보면은 거의 위협이다 라고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유럽 입장에서
이전부터 미국이 주장하던 유럽의 안보와 그 다음에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이다라는 것을 유럽은 이번에 인정하게 됐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번 전쟁 이전에 갖고 있었던 인도태평양에서의 안보의 관심, 특히 거기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이 보였던 일종의 이쪽에서의 해군 프레전스, 네이벌 프레전스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유럽의 방위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하지만 정치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고 제가 항상 유럽한테 얘기하지만 러시아는 유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 쪽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의 연결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결국은 자신들이 여기에 당장 군사력을 투자하는 것은 좀 어려울지언정 상호 운영성의 확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인정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뿐이 아니고 소위 AP4 국가라고 하죠. 아시아 퍼시픽 4라고 하는 결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이번 나토 마드리드 정상회의에 같이 초청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나토나 미국 주도의 나토가 유럽을 설득해서 AP4 국가들과 협력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고 AP4 국가들은 수동적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일본은 2020년 나토와의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이러한 문장을 넣었습니다. 한국말로 그냥 영어지만 한국말로 제가 적당히 번역을 하겠습니다.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훈련을 할 경우에 필요시 나토는 거기에 자산을 기여할 수 있다라는 문장을 넣었습니다. 그게 이미 2020년 6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일본은 이전부터 나토가 인도태평양에 관심을 갖도록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아까 AI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호주는 어떤가?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언맨드 시스템의 나토 개발 프로그램에 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이미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황, 이번의 올해의 상황, 그리고 지난 한 몇 년 동안의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한국 해군뿐이 아니고 이미 AP4 여러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유럽 그리고 미국 동맹의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도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도태평양에 접근을 해야 되고 거기서 핵심은 해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형 의원님, 부친 최영석 대령께서 바다를 품은 백두산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걸 감명 깊게 읽으면서 해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좀 기억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박원군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짧게 코멘트하고 미국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조금 말씀드리고 중국 시진핑 체제에서 또 어떤 변화나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지 짧게 얘기 드리고 끝으로 이제 북한의 잠수함 전력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 우리가 그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근 2년이 지났군요. 박 교수님 발표를 쭉 보면서 그냥 저희가 뭐 요약 이런 걸 잘하는데 핵심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전략이 변화하고 있고 또 동맹 구조 개편이 일어나고 동맹들에게 더 많은 참여와 그게 이제 뭐 돈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실질적인 군사적 협력일 수도 있겠는데 그걸 많이 요구한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200%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미국의 이제 이런 생각들, 미국의 변화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정호섭 전 해군 총장께서 작년에 내신 이 책을 보니까 미중 패권 경쟁과 해군력이라는 책이 있던데요. 이 책을 보면서 놀랐던 것은 미국이 냉전에서 이제 소련을 제끼고 승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미군의 해군 예산이 25%가 감축되더라고요.
그리고 미 해군의 역량은 90년 냉전 종식 이후에 25년간 50%가 감축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해군 관련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더라도 미국이 어떤 이게 팍스 아메리카나가 기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미 해군 분야에서 미국의 어떤 미군의 이런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로도 축소되고 있구나. 그러니 이 미국으로서는 전 세계 해양 관리 이런 측면에서 혼자 힘으로 경제력이 기울고 있기 때문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 아마 동맹의 참여를 이렇게 많이 원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배경으로 이게 책이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의 변화, 태도 변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바이든 정부지만 언제든지 그 트럼프가 다시 이제 재출마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트럼프로 대표되는 이런 포퓰리스트의 정치인이 출연할 경우 이 한미 동맹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상당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지난 트럼프 4년을 통해서 경험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 에스프 전 국방장관의 회고록을 이렇게 보니까 실제 이제 트럼프가 우리 방위 관련해서 상당히 압박을 가했는데 에스프 전 국방장관 회고록을 보면 트럼프가 재임 중에 여러 차례 미군 철수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당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두 번째 4년 말고 다음번에 다시 하면은 그때 철수하자라고 하면서 달랬다고 하는데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트럼프가 다시 대선에 성공할지 나중에 다시 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미국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포인트가 이런 미국의 변화에 대비해서 우리 스스로 자주 국방력, 군사력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흥미로운 것은 진보 좌파 정부의 경우에 아마 전작권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의도 같은데 이 보수 우파 정부보다 국방비 증액이 훨씬 높습니다. 정확히 보면은 노무현 정부 5년간 연평균 8.9%, 문재인 정부는 7.5%였고요. MB 정부는 6.1%, 심지어 박근혜 정부는 4.1%밖에 증액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패턴이 이 미국의 변화, 전략 변화라는 뉴노멀에 대응하려면 윤 정부가 이제 솔직히 보수 정부인데 이런 패턴을 답습해서는 안 되겠다. 이 방위비 증액을 기존의 보수파 정부 패턴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의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한 4분 남았네요. 중국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24일이 이제 한중 수교 30주년인데 2015년에 추구홍 주한 중국 대사가 이런 말을 한 걸 직접 들었습니다. 인터뷰 때 한중 관계가 이보다 좋을 수 없다. 부부로 치면 정말 연인으로 치면 아주 뜨거운 열애의 관계다. 이런 얘기를 비유를 했는데 제가 베이징 특파원 때 시진핑이 국가 부수석으로 된 직후에 제가 인터뷰를 직접 했었습니다. 같이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10년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10년, 11년 상당히 시 주석은 후덕한 이미지였어요. 중국도 베이징 올림픽 하면서 베이징 환인이 전 세계를 환영한다 이런 자세였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시 주석의 모습도 달라졌고요. 이 도강 야매를 얘기하다가 지금은 돌돌 피리, 그러니까 우락부락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겁박하는 이런 이미지로 이제 달라졌다는 거. 또 중국의 시진핑이 이번 가을에 이제 당 대회에서 총서기 3년임을 하고 내년에 국가주석 3년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또 중국의 변화도 우리가 군사 전략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아마 이 시진핑이 세 번째 황제 등극을 하면 이
중국 국민들을 보면서 아마 대외적으로 강한 중국의 이미지를 훨씬 더 두드러지게 아마 보이려고 할 겁니다. 그럼 대만 해협의 파고는 더 높아질 거고, 또 대만 통일을 시도하려는 이런 움직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중국몽이라는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하거든요. 그 부흥이라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 주도의 중화 질서를 다시 회복한다는 거죠. 시진핑의 발언 속에 이게 의도가 있는데 2017년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에서 당초에는 공개가 안 됐었는데 시진핑의 이런 속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했던 말이 아주 천기누설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아마 흘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중국의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이걸 우리가 잘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포린 어페어스를 보니까 이제 서해에서 한중 해상 군사 교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쇼킹한 이제 이 전망, 분석 전망을 보이던데 시진핑 3기가 되면 그동안은 이제 뭐 중국 어민들이 서해에서 조기 몇 마리 더 잡으려고 우리 경계를 넘어오는 이런 정도의 였다면 앞으로는 아마 이 힘이 시진핑 3기 체제에서는 해군이 우리 서해를 불쑥불쑥 침범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저도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목도했듯이 하늘에서 우리 카디즈를 재집 드나들듯 하고 있는 걸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시진핑 3기 체제에서는 그게 서해 바다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북한 관련 짧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가 만난 중국 고위 그냥 고위 인사라고만 하겠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게 자기들이 볼 때도 미중이 어느 때보다 적대적이고 미중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했다. 이런 상황을 가장 쌍수 들고 환영하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10분이 남았군요.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반기는 것은 북한일 것이다 라고 중국 고위 인사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야, 이 미중 갈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또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실제 우리가 봤듯이 지난 북한이 ICBM 발사를 했지만 2017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그 북한에 대한 제재와 비판 결의안을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불참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북한 잠수함 전력을 보니까 이제 수적으로는 우리보다 압도적이죠. 3,000톤 이상 심포C급까지 전력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SLBM을 실전 배치할 이제 시간 문제겠죠.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해군 전력이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을 만약에 가질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사일 전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해서 예컨대 한 10,000발 정도를 갖고 있고 그다음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다행이지만 우리가 사거리 제한이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컨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 잠재적 위협이 될 경우 우리가 미사일 전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면 중국 동부 연안을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고슴도치 이상의 충분히 우리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해군 측면에서는 아까 박 교수님은 경항모 반대를 하셨는데 경항모든 아니면은 잠수함 전력, 특히 저는 잠수함 전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서 우리도 카운터 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좀 재미있지 않을까 싶고 끝으로 제가 워싱턴에 갔을 때 보면은 거기에 링컨 센터 옆에 6.25 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가면 프리덤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그 다음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 공짜가 없다. 납세자들도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는 유물법의 필요성과 그리고 AI 적용 방안 그리고 발전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국방학이 급속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다 아다시피 교수의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 현상으로 가용 병력량이 급감하고 있는데 현 병력 제도 유지하는데도 25만 명 수준인데 36년 이후에는 15만 명 수준으로 급감이 예상됩니다. 반면에 첨단과 발전을 기반으로 한 전쟁 및 부대의 패러다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경쟁 경영의 본질이 변화되는데 AI 빅데이터 초연결 기술 발전으로 의사결정 시간이 단축되고 있고 지휘통제 분위기가 확대되어 자율인식과 인간의 역할을 대체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 공인화 기술이 국방 전 분야로 확대되어 부대 운영 체계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병력자원 급감, 전쟁 패러다임 변화 등 국방 환경 변화로 자동화 무인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변화 양상을 고려해서 해군은 첨단 기술 기반의 해군 군사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 기반의 스마트 내위를 구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역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총 3가지 분야로 스마트 배틀십, 스마트 오퍼레이션, 스마트 코어퍼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스마트 배틀십은 해군 기본 전투 단위인 함정과 항공기에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전투 성능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다양한 탑재 장비를 통합적으로 구축해서 연결하고 함정의 자동화 기술을 적용하는데 한 단적인 예를 들자면 세종대왕함이 승무원이 한 300명이 필요했다면 정조대왕함은 이제 220명, 다음함에 나오는 구축함은 170명이고 저희들이 차세대 다음 버전의 구축함은 120명 수준까지 낮추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 오퍼레이션은 함정항공 육상과 네트워크화로 통합 전투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입체적인 감시 능력을 확충하고 의미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고 네트워크 중심 기능 전체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RMA라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한 변화와 발전을 구축하는 건데 안보 정책 불확실성과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고 전쟁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해군에서는 이러한 안정 환경을 보한 시해양 전략과 그리고 미래의 그런 신해양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작전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부대 구조 혁신과 전력 구조 혁신, 병력 구조 혁신이 있는데 특히 전력 구조 혁신에서는 무인 전력 확대 및 신무기를 개발하고 유무인 복합체를 구축하는데 현재 해군이 갖고 있는 무인 전력은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10% 미만인데 2040년대는 거의 한 40% 이상 정도를 유무인 복합체로 대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 정방위 유무인 복합체를 필요성입니다. 미래전 특성을 보게 되면 사실 북한의 위협은 전면적인 국지도가 그리고 지금국 포함해서 핵시스템 문제인이 증가하고 있고 또 이게 저게 침범인지 아닌지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공격을 가해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전후방을 포함한 공공한 지역에서 정령력을 통해 유무인복합 전투체를 구축하고 또 사이버 신전의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막는 하이브된 양상이 전망되고 그에 대한検討필요한 시점입니다. 미래 해전 전망을 보게 되면 지금 이미 상당히 전장 능력이 강력화가 되고 있고 전투 수단의 첨단화 도구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사일 전력 같은 경우도 원거리 타격 능력이 지명성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또 C8 탐지 능력 무인 체계 기능도 증가하고 있으며 또 AI 전투 체계를 표적 분석 능력과 신속한 지휘 개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투 양상이 복잡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정보의 소통 및 처리량이 증가하고 신속한 대사 결정이 있습니다. 따라 미래 해전 양상을 고려하면 유연력과 복합운이 가능한 무인전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군본부에서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개념을 정리해 왔습니다. 수상, 수정, 공중 전 영역에서 AI 초연결 소진을 기반으로 유인전력과 무인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영해서 작품의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체계로서 아래쪽에 보내주시는 바와 같이 유인전력과 무인전력을 인공지능 자율학 기술, 데이터 랭크 기술, 체계통합 기술을 통합해서 생존성 및 지명성을 향상시키고 지속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입니다. 필요성은 이제 여기 글에 나와 있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해군은 이제 7, 80년대의 임무가 주로 이제 근처에 해대간 작전이 있습니다. 연안으로 한 선의 개념이고 90년대와 00년이 넘어가면서 점점점 대타적 경계수까지 확장이 되면서 주변국 위협까지 병행하게 되고 최근에는 청해부대라든가 또 평화주의 작전 그리고 이제 동맹 강화의 연합작전으로 이 해군의 능력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군의 전력과 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인 전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무인 복합체계 AI 제공 방안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90년대 말에 석사 논문을 쓰면서 인공지능하고 논리회를 좀 연구했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컴퓨터가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는 논리회로가 있었습니다. 논리회로가 뭐냐면 우리가 회로를 짤 때 yes, no 또는 o와 and 그 개념의 논리회를 짜서 하는 건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1988년도에 미 기술 구축함이 빈센스 함이 이란의 여객기를 격추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해보니까 이들 전투 체계가 그 여객기를 이란이 F-14 통켓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오판한 겁니다. 그 지휘관들도 오류를 한 거죠. 논리회로가 잘못한 겁니다. 그 논리회로와 인공지능의 차이는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축적되는 거고 논리회로는 그 논리만 통과시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인공지능 분야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있는데 아마 군의 무기체는 이 논리회로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머신러닝 개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분야는 향후에 좀 더 발전하면 데이터가 좀 더 많이 축적되면 스스로 학습해서 판단하는 딥러닝이 발전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는 1단계는 원격풍제적인 작전 임무, 2단계는 반자율적인 제한적인 작전 임무, 3단계는 자율유무인 복합임무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 수상함에서 무인 수상등 내리면 현재는 얘가 가는 방향부터 해서 무장을 쓰고 일일이 다 사람이 지시라. 근데 반자율이 되면 네가 그 옆에 움직여서 위험을 좀 피하고 뭐 나타나면 시끄러워서 알려줘봐. 그 정도. 완전 자율은 뭐냐면 이제 딱 주면서 웨폰 프리 애니으로 딱 해놓으면은 자기가 반전 작용하면서 판단을 해서 적을 시켜내면 보호를 하고 최종적 결심만 사람이 내리면 공격까지 가는 그겁니다. 최종적인 우리 목표는 자율 복합 부분입니다. 1단계 전장인식 기능 고도화인데 이거는 인공지능 1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레이더라든지 음향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센서 장비는 이 식별하는 사람의 운용자의 능력이 굉장히 사고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밑에 보면 이제 그 소해암이 갖고 있는 음탕기로 보는 이상이 이게 기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다음에 소해암 감장을 했는데 음탕사가 구림해가지고 이거를 수반하는데 최소 3개월 6개월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잠수함을 탐지하는 수동 소나 같은 경우 해상 초계기나 또는 잠수함의 소나를 운영하는 사람은 수년의 신경을 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숙달된 인력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인석지능이 고도화 추진하더라도 상당히 이렇게 우리가 인력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2단계는 자율판단 기능 적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인식지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해양 환경을 판단해서 이 무인 체계가 자체가 자율항해하면서 임무를 하는 게 있고 또 필요하면은 운영자의 질문에 응답하고 제한된 작전 환경에 대한 지능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 단적인 예로 그 스타워즈 영화 보면 이제 뭐 3PO나 R2D2 보면은 뭐 질문 대답하죠. R2D2가 조종사에 뒤에 앉아가지고 조종을 할 때 일상적인 항해는 R2D2가 하고 세부적인 작전 임무는 하는 그 영화에 70년에 나온 영화인데도 그 개념이 잘 적용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결심 임무 수행 기능 적용인데 이거는 이제 상당히 빅데이터가 축적돼가지고 이제 하나의 유인 전력이 하나의 1대1 매칭이 아니고 오른쪽에 화면에 알다시피 하나의 지휘 통제함이 다수의 유인 전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고도의 인공지능도 갖추고 빅데이터가 갖추고 초연결까지가 가능한데 최종 목표는 3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발전 계획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위 전력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해군이 사실은 3군 중에서 무인전을 제일 못했습니다. 80년대에 이제 소형을 획득하면서 이제 그 비례철비를 획득했는데 그게 통제형 그 어떻게 보면 1단계 이 통제형 유유부에 해당하는 건데 이 단위 전력도 발달돼야 되는 무인수상대는 현재는 이제 단위 능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만 감시나 지뢰전의 해양 탐사
근데 이런 것이 점점 발전되면 하나의 무인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과 경제기를 통한 원격 진행이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자율주의가 가능하게 되면 정치원까지 발전하게 되는데, 최근에 미국은 대장정 시험장의 USB-C 헌터를 개발해서 시험하고 이거 림페군련 때 와가지고 유해 조력과의 상호 형성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한테 물어봤죠. 야, 좀 보여줘라. 총장이 관심 많으시면 꼭 보자. 근데 있는데 잘 안 보이시더라고. 한편 말이 뭐냐면 아직 촉구적인 수준이 좀 보이기 좀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미국도 지금 한 20년 전부터 계속 시험하고 있는데 아직 이 단계까지는 안 돼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무인 잠수정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분야가 제일 좋게 발전했어요. 왜냐하면 무인 잠수정 일단 수정에 들어가면 통신이 제한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반도 환경 같은 경우는 음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해와 어디에 있는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현재는 정찰 감지 수준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통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도 지금 정찰용 그 무인 잠수정을 일부 개발하고 있고 공격용도 이제 소유를 결정해서 핵심 기술 개발하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발전된 게 무인 항공인데, 우리가 무인 항공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실제 사람이 통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H-웨이브 이런 것도 보면 100명이 필요하고 의외로 인원이 많습니다. 미 공군이 웨이브를 운영해 보니까 의외로 유인 전력보다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서 고민을 해서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인 전력을 많이 운영하다가 일부 조금 줄이고 유인 전력하고 복합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 되는데, 그러나 이 전장의 과시화나 또 반응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무인 항공기도 반드시 전투용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가야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무인 복합 체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단일 임무 수행인데, 이러보다 아다시피 군집 임무 수행으로 임무가 좀 발전하고 있고, 운영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완전 자율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제가 보니까 선진국이 한 70%, 그리고 이걸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한 12위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전해야 되거든요. 단계별 전환 계획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부도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 국정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AI 기반 영무인 복합체계 단계 수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격 통제형 반자율 자율형을 28년 유는 자율화를 하겠다는데, 사실 어려운 도전 과정이 있습니다. 해군본부는 수년 전부터 해양 무인 체계 발전 CF를 구상해서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해 왔는데, 20년 4월에 마지막에 수립한 후에는 32년까지 유인 전력 보조하고 40년까지는 상호 보안 운영하고 41년부터는 유인 전력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갔다가, 최근에 국방부의 그 AI 기반의 유인 복합체 개념에 맞춰서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3년까지는 원격 통제형, 27년까지는 반자율형, 28년까지는 자율형, 그래서 기술 발전 가속화 고려해서 이게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계별 전환 보도계획인데, 현재 우리 해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해양 정보함에서 정찰용 유해의 S100을 운영하고 있고, 2단계는 이제 반자율형 위치에 아까 말씀 소유하면서 갖고 있는 수행 장비 탐색체, 그리고 기뢰 채도기를 지금은 이제 직접 통제형인데, 이제 임무만 주면 제거할 수 있는 차세대 기뢰 제거 처리로 해서 2단계 반자율 하고, 3단계부터는 사실 이 부분은 많이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되겠고, 전 영역으로 추진하려고 해서 단계적으로 전환을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행 요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단위해양 무인 전력의 성능을 신뢰성을 정대시키고 운영 노하우를 축적해야 되고, 또 해양 유무인 복합체를 활용한 운영 개념을 정립해야 하고 작전 수행 개념을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토의를 하면서 그 스태프 비구성에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병가도 애매히 구분해야 되고 정비 개념도 바꿔야 되고 미래 현장 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작전 수행 개념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핵심 기술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해양 무인 전력 발전이라는 핵심 기술 소유는 완전 자율화와 군집화 대형화가 있는데, 이렇게 대형화를 보게 되면 표준화 모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단위 전력도 다 다르거든요. 단위 전력 확보할 때마다 운영 체계 확보하고 콘솔 확보하고 통신망 확보하고, 또 통계 시스템도 고도화해야 되고, 또 장기 체류를 하기 위한 대용량 고율 에너지 확보도 필요합니다. 운영 개념입니다. 이 운영 개념은 그냥 우리가 이제
무인 전력을 어떻게 할지 운영 개념을 구상해본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전시가 됐을 때는 무인 전력 위주로 위협구의 전방에 배진하고 배진한 상태에서 감지 정찰을 통한 전장 발사 추적 정보를 전하고 유인 지휘함의 통제하에서 유무인 전력이 동시에 공격한다. 이런 개념을 시작하고 작전별로 이제 그 운영 개념을 미래 운영 개념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핵심 기술 분야입니다. 현재 이제 단일 해양 무인체가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미래에는 여러분들 TV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공격용 무인기가 보면 항상 콘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조종한 사람, 하나 공격한 사람. 그리고 뒤에서는 이제 감독자가 있고 마지막 지휘관이 있습니다. 하나를 여러 명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의 통제 콘솔로서 여러 개의 운영할 수 있도록 갖춰야 됩니다. 다중군지 무인체계 동시 운영 능력 강화 편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무 연속성 보장하고 임무 수행 관계 확대입니다. 이 통신망 하나가 돼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논리회로상 끊어지면 지정형 위치에 가 있어. 그런데 발전 방향은 피력 같은 망을 형성해서 하나가 끊어지더라도 자동으로 다른 통신망으로 전환되든지 또는 인근에 있는 전력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임무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고 또 그리고 전장 영역을 동시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다음 다중 해양 무인 책임이 함정 절차의 통합의 아키텍처 표준화인데 지금 그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뭐 무인 수상정, 잠수정, 항공기 플랫폼과 주파수 체계를 다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운용자도 많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함정 전투 체계하고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첫째는 함정 전투 체계 있고 무인 체계 지휘 통제 체계를 먼저 갖추는 거고 마지막은 함정 전투 통합을 갖춰서 그러려면 뭐냐면 표준화, 아주 표준화로 정리하는 거죠. 무인전력 확보 로드맵인데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미 우리가 단위 전력의 무인 전력을 다 구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엔 1단계는 정찰용, 감시용, 2단계는 이제 뭐 기뢰전을 한다든지 수중에서 정찰을 한다든지 또 함대 사법 유해를 한다든지 마지막 위에는 우리가 전투용 USV, 전투용 무인 잠수정 그리고 군지, 전투용 무인 전투기까지 갖춘 단위 전력의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장기 무기체계 발전 방향을 수립하면서 이제 무인전력 지휘 통장 개념을 처음으로 잡은 것인데 이게 이거 보면 왼쪽 위에 있는 무인전력 지휘 통장 하나가 다수의 수중, 수상, 항공의 무인전력을 통합해서 교전하는 개념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목표는 40년 정도로 보고 되는데 이게 마지막 목표 단계가 되겠습니다. 핵심 기술 확보입니다. 사실 이 핵심 기술 확보는 꾸준히 해왔습니다. 꾸준히 해왔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정찰용 무인 수상정 정도 만드는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정찰용 무인 잠수정 핵심 기술 개발하는 수준이 되는데 이게 단위 전력에 대한 기술, 그리고 통합 유무인 복합 운영하기 위한 기술, 그리고 정보 전달하기 네트워크 기술 해가지고 이게 차근차근 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국가의 주관으로 핵심 기술 개발하다 보니 좀 느리고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지금 민군 복합 기술 또는 민간에서 개발한 기술을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미군들이 보면은 이제 전장에서 스마트폰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 스마트폰 안 씁니다. 스마트폰은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 전장 환경에서 그걸 쓰고 있지는 않는데 그런 것처럼 공통 운영, 민간과 군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신속 적용해가지고 그 군이 하고 있는 핵심 기술을 이 분야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해군은 이 미래전장을 주도한 핵심 전력으로 AI 기반 대한 유무인 복합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미래전장을 대비할 수 있고 또 바다에서 강한 힘으로 국가 수행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국회 미래연구원의 특정이라고 하고요. 저는 초대를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국 연구자고요. 중국의 연구를 하면서 중국 군사혁신을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군사혁신 하면서 AI 분야가 워낙 핵심, 군사혁신의 핵심이어서 그 과정에서 미중 AI 군사혁신 경쟁과 관련된 글을 쓰고 있어서 그래서 좀 강소장에게 말씀하신 건 한국군에 대한 이해는 훨씬 더 낮아요.
한국 해군이 하고 있는 실질적인 군사력품, AI 기반 군사력품을 잘 말씀해 주니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그 군사 무기 체계와 관련된 그 전공적 이해는 그다지 높지 않아서 저는 미래전과 관련된 중국 군사력시는 포함해서 최근에 그 AI 기반의 군사력시 경쟁과 관련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워낙 미래전쟁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해군에서도 아마 2035년 미래전쟁 전망이 3년 전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지. 그런 미래전쟁 전망에서 두 가지 핵심 축을 항상 얘기하는 게 하나가 국제질서입니다. 사실 지금 뭐 보통 이제 우리가 AI 기반의 군사혁신 얘기를 할 때 기술혁신만 얘기를 하죠. 사실은 국제질서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미래전의 핵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기술혁신을 또 하나의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질서로 보면 뭐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됐다는 것.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충돌의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충돌하면 어디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공간에 대한 우리 전망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 AI 기반의 농민 복합 체계에 대한 고민도 실질적으로 기술혁신을 포함해서 전장과 작전이 통합된 조금 더 큰 틀의 구상이 전제되면 훨씬 더 이렇게 로드맵을 그리는데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AI 관련해서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 하원에서 재작년 말에 피처 디펜스 리포트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원 여야 초당적으로 합의해서 나왔던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결국은 군사혁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AI에 대해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AI 집중 투자의 방식으로 냉전 시대에 핵 개발했던 것처럼 동맹국들이 다 합쳐서 실질적으로 맨하탄 프로젝트와 같은 형태로 AI 집중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중국도 2019년 국방백서에서 군사혁신을 얘기하면서 2049년에 세계인류 강군이 되겠다고 얘기하면서 했던 건 지능화 혁신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군사혁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중국도 미국도 전쟁의 양상이 기술 때문에 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 핵심은 지능화 전쟁에서 우위를 누가 점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과거보다는 훨씬 더 아까 말씀드린 국제질서와 관련된 축을 보면 미중 간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에 대한 인식 그러면서 충돌하면 어디서 할 것이냐 공간인식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중국 연구자라서 박원근 교수님 한민동님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전략 개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사실은 해군의 역할이 굉장히 훨씬 더 과거보다 중요해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최근에 계속 미래정보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보면 충돌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대가 어디냐라고 하면 해상전을 얘기합니다. 이번 해상국지전? 해상국지전을 얘기했던 건 2013년도에 그 전략과에서 나온 얘기. 그런데 2020년도에 그 군사전략, 국방대사는 군사전략에 보면 실질적으로 해상국지전이 지능화와 정보화라고 하는 기술혁신을 포함해서 지금 지능화 해상전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능화 해상전에 대한 대비를 가장 핵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단순히 해상 말고 그러면 신흥 군사, 신흥 전투 장소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우주와 극지와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핵심적으로 6개 중에 하나가 심해입니다. 심해라고 해서 결국은 과거보다는 훨씬 더 사람이 가지 못하는 전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심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굉장히 전투 지원이 어려웠던 원해라고 하는 것에서의 해상 국지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 이제 무인 체계, 지능 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중국도 마찬가지고 가장 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지능화된 해상전에서의 우위, 승리를 점하기 위해서 실제로 지능화 해상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합동작전에서 해군이 어떻게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해군의 현대화 작전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보면 실제로 굉장히 해군의 역할, 또 해군의 혁신의 방향이 굉장히 원해와 심해와 굉장히 과거보다 훨씬 더 작전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술혁신과 관련해서 사실은 뭐 워낙 AI 관련한 이런 기술 군사혁신에 관련된 굉장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특히 AI 분야의 기술혁신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는 몇 가지 이제 해군뿐만 아니라 국방과 한국 공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는 통합된 전략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통은 미국도 마찬 AI 스트래티지가 나왔고 그 국방부에서 나왔고 최근에 6월달에 영국에서도 AI 디펜스 스트래티지가 또 나왔습니다. 프랑스도 그렇고 통합된 AI 디펜스 스트래티지는 단순히 기술 군사무기 체계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직을 어떻게 바꿀 거며 그리고 그런 전담 조직을 어떻게 신설할 거며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할 거며 그리고 군사기술 핵심, 아까 말씀하신 핵심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 민군 융합의 기술 혁신 생태계는 어떻게 할 거며 그러면서 예산과 관련된 건 어떻게 투입할 거며 굉장히 종합적인 전략으로 AI 디펜스가 나오고 있어서 한국의 AI 기반의 군사 혁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 기반의 AI 종합, 독립적인 AI 종합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조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뭐 한국은 더욱이 그렇겠지만 당면한 군사 위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 워낙 군사 우선순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AI 기술이라는 건 여전히 뭐 기술 발전 단계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걸 군사화하는 건 더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문제여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해안보다는 우선순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독립적인 전담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이크도 그렇고 미국 자이크도 그렇고 AI 디펜스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최근에 CDAO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전담 기구들을 계속 두고 있고요. 중국도 전략지원 부대가 우주와 네트워크를 관장하는 전담 부대가 2015년에 생겼고요. 중국은 또 아시는 것처럼 중앙군사위원회 체계가 워낙 확고해서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나 군사과학원이나 국방과학대 같은 그러면서 플러스 국영 방산기업 11개 기업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군사기술혁신 생태계를 굉장히 독과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AI 혁신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과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연계에서는 세 번째는 이제 군사기술혁신 생태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강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워낙 이 디지털화가 발전해서 과거보다 훨씬 더 민간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융합시킬 거냐, 통합시킬 거냐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 군사무기망이라고 획득 체계에 전담했었던 네트워크를 보면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 가장 많은 게 AI 부분이에요. 인공지능, 디지털, 지능, 뭐 무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최근 획득과 관련된 R&D 플러스 무기 획득과 관련된 가장 많은 재정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군사기술 혁신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군뿐만 아니고 그런 민간, 대학, 그러면 산업계 어떻게 통합시킬 건지 그 구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최근에 기술 기업들을 어떻게 군사기술 혁신에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고민하면서 민군융합위원회라는 것도 만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인재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중국의 전략지원 부대가 생기면서 전담하는 그 부대들이 생기면서 컴퓨터공학과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 디지털 부분의 인재들을 어떻게 유인하는 새로운 신설 조직들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 해에 몇 천만씩 뽑습니다. 결국은 그런 전공 AI 기반의 군사시험 필요한 인재들 수혈하기도 하고 그리고 군사과학원이나 국방과학대에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아카데믹 그 커리어들이 굉장히 이런 프로그램들이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현원의 군인들을 어떻게 이런 부분에 육성시키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재를 어떻게 수혈할 거며 민간의 인재를 어떻게 수혈할 거며 뭐 현원을 어떻게 육성하고 교육할 거며 이런 부분들에 고민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마지막인데 중국이 항상 얘기하는 게 보통 정보작전 얘기할 때 가장 핵심으로 하는 게 뭐냐면 A2AD 전략이라서 과거는 공간개명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면 교란시키고 이거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정보화 기반의 복지전 얘기를 하는데 교란작전 얘기가 많습니다. 결국은 정보화 기반의 뭐 지능화 기반의 군사작전이라는 게 훨씬 더 사실은 과거보다는 해킹하기도 쉽고 교란하기도 쉽고 작전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이버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진화전이라고 하는 것, 훨씬 더 공격받을 위험성이 높다라는 인식하에서 실질적으로 A2AD 전략의 핵심은 통신을 마비시키거나 교란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실제로 AI 기반의 군사 혁신을 복합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어떻게 보면 그런 교란작전과 통신마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철저히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개선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 그래서 워낙
황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준비를 하고 계셔서 저는 그냥 보완적인 말씀을 드렸고 단순히 기술 복합 무기체계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기술 로드맵뿐만 아니고 사실은 건강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같이 그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면서 AI 기반의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최근에 제가 해군 행사에 이번이 세 번째 참석입니다. 첫 번째가 한 5월경에 해군 본부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직책하고 이제 관련돼서 북한 핵 위협하고 우리의 삼축체계 관련된 강연을 했었는데 해상 기반의 삼축체계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울대 함정기술 세미나에서도 논문을 하나 발표했었는데 함정의 방어력 향상 방안이라는 내용으로다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인데요. 실은 저는 육군 대령입니다. 군사학교 졸업했고요. 그래서 아까 한기호 위원님께서 육해공군의 이제 벽을 허물고 무기체계로 서로 융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이제 육군 출신이지만은 해군의 자리에 이렇게 와서 해군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군에도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에너지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보면 가스 전쟁일 수 있을 텐데요. 현대전에서 많은 이제 전쟁의 원인들이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석유나 가스가 현대 산업에서 필수적인 원동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강규백 의원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해군이 강성할 때 국가의 국익이 융성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국강병이라는 것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고 잘 어울리는 군이 육군도 아니고 공군도 아니고 저는 해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에너지라든지 식량 안보 측면에서 해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강동길 기참부장님께서 좋은 주제로 거의 완벽한 발표를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토론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나름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또 차 센터장님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차별화된 말씀들을 좀 골라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몇 가지는 좀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이제 총장님께서도 우리 해군력이 인민연에 참석해 보니까 거의 그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유무인 복합 체계가 앞으로 우리 국방력이 발전하는 데 있어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선진국들, 그러니까 먼저 출발했던 국가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등이겠죠. 이런 국가들을 빨리 따라잡는 전략, 그러니까 fast follow 전략만으로는 우리가 앞으로도 그런 이제 군사력에 있어서 발전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first mover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까 강 소장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들을 잘 추진했을 때 우리가 fast follower로서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first mover 전략은 무엇이냐? 그런 선진국들이 군사 강국들이 지금은 착안하지 못하지만 아니면 착안을 하고 있지만 확보하지 못한 기술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해야 될 필요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주 관련된 연구도 좀 하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다 보니까 최근에 우주 시대를 왜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앞전을 올드 스페이스 시대라고 하고, 그러면 뉴스페이스 시대 이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것이 3S 전략이라는 건데요. Sustainability,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우주 생태계, 그리고 사이버 보안, 물리적 방어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그와 관련된 기술들을 선점하는 국가가 퍼스트 무버로 우주에서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유무인 복합체계, 육해공군 전략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3S, 지속 가능한 지속성, 그리고 사이버 보안, 물리적 방어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AI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통신을 해야 됩니다. 무인으로 자율주행을 하면서 유인 체계하고 상호 연결이 돼야 되겠죠. 뭐 초연결이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그걸 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주를 통한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주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냐면 과거에 미국의 뭐 나사라든지 우리도 이제 항공우주연구원 중심으로 해서 정부 주도로 우주를 개발하고 인공위성들도 대부분 대형 중대형 위성들을 사용했다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 보시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초소형 군집 위성을 이용해서 민간의 SNS만 지원한 게 아닙니다. 군 통신도 역할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격하겠다. 자국의 군사적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요격하겠다고 했는데 요격이 어렵습니다. 왜? 이 스타링크는 수백 개의 위성이 군집으로 운용이 되면서 거의 실시간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지상에 제공하고 그리고 뭐 스타링크가 아니더라도 다른 군집 위성들이 지표면에 대한 관측도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초소형 군집 위성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앞으로 이제 유무인 복합체계에서도 핵심은 저는 무인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기술이 부족하니까 이제 유무인 복합, 약간의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하면 향후에는 궁극적으로 이제 단독 운영할 수 있는 무인 체계로 갈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소형 군집 체계 형태로 발전이 돼야만 다양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스타링크도 러시아가 요격을 하고 싶어도 그 수백 개의 위성 중에 몇 개는 요격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요격이 되더라도 원래 기능인 인터넷 서비스에 지장은 전혀 주지 않습니다. 관측에 있어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초소형 군집 위성 체계가 우리 민 쪽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군에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민군 조명 기술로 지금 이제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군 협력, 민간군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아까 차 선생님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민간 기술들이 군에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유무인 복합체계에 있어서도 민간군 협력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를 봐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끝으로 미국을 사례를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방장관 밑에 차관이 있습니다. 차관 중에 연구개발 차관이라고 있고요. 그 차관, 연구개발 차관 아래에 DIU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파견되어 있습니다. DIU 처음 들어보신 분들 꽤 있을 텐데요. Defense Innovation Unit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전 세계 파견이 돼서 아까 한경훈 의원도 삼성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이 삼성 사례를 벤치마킹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DIU에서는 그러니까 과학기술 관련된 전문 인력들을 전 세계 파견을 해서 그 나라에서 갖고 있는 또는 미국 국내에서도 지역마다 파견이 돼가지고 바로 군사화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술들을 확보를 해서 전력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도 유사하게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이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이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규모를 키워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1591년 선조 임금 시절에 조정에서 비변사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신장군님께서 신립장군님께서 수군이 요즘 신통치 않습니다. 그래서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수신 장군이 저 남쪽 바다에서 장계를 올렸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오는 적을 물리치는 데는 수군 많은 것이 없사옵니다.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임진왜란 하는데 나라를 구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